자, 오늘은 그 고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대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먼저 동양의 고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고대 시대를 언제까지라 그러느냐? 보통 시기적으로 볼 때 5세기까지를 고대 시대라 그럽니다. 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년을 중세라 그러고, 시기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우리가 근대라 그러죠. 20세기 이후를 현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그러면 이제 5세기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원시 시대 그러면 보통 한 10,000년 전까지가 이제 구석기 시대고, 농경이 제일 빠른 지역은 10,000년 전에 시작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AD 2000년이니까 BC 8000년부터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 BC 8000년부터 5세기까지 고대 시대, BC 8000년 이후에 문명기를 한 10,000년이라고 봤을 때, 그 10,000년을 24시간 지난번에 얘기한 시기에다 또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5,000년, 10,000년의 절반이면 5,000년이죠. 그래서 이 절반을 가면 그게 BC 3,000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BC 8,000년부터 BC 3,000년까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 언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BC 2333년에 시작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 도시 국가가 대충 BC 한 6세기 정도 됐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게 BC 한 1445년, BC 15세기 정도. 15세기 학설하고 13세기 학설이 있어요. 저 정도 시기가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 왕 시대, 보통 BC 10세기, 11세기 얘기하는데 저 정도 위치가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BC 3, 4세기니까 4세기니까 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태어난 AD 1세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AD BC를 가르죠. 시기가 이제 24시간의 그 그래프에 되게 되면 저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가 4세기에서 7세기니까 저 정도 위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인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기를 하면 1760년, 70년경에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정도 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한 걸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라 그러는데, 그러면 24시간 시계에다가 그리면 불과 35분에 해당하는 거야. 35분.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는데, 산업혁명 당시에 8억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구상에서 8억에서 70억 되는데 35분 걸렸어요. 24시간 하루에다가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가 얼마나 긴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그 파이 차트를 보면 대충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서로마가 몰락하는 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5세기까지를 이제 고대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구별이 되는데, 동양의 경우에는 사실 고대나 중세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강력한 군주,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전 신민은, 백성들은 왕의 거의 노예나 다름없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이런 거를 공납제, 그러니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총체적 노예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공납제 사회다, 나라에다가 공납을 바치는 공납제 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와 중세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얘기했지만 서양의 중세는 봉건제, 즉 분권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고대는, 서양은 노예제 사회라 그러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동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서양에 대해서 고대 사회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고대 사회가 시작됐느냐,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리적으로
농경사회가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도 이 고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전에 수렵 채취 경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500년 정도 경에는 이 포도주나 올리브 오일은 사치품이에요. 이런 부자들만이 썼었는데 이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가난한 계층들도 이런 걸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식단도 고기도 이제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 채소 등 다양해지고 이 노예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자유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양 같은 경우에 한 2세기경의 로마 시민권자들의 생활 수준은 19세기의 서구의 웬만한, 그러니까 비서구, 서구 지역이 아닌 웬만한 지역의 생활 수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세기에 잘 살게 된 지역이라 그러면 서구 몇몇 국가, 일본 정도, 이런 데가 이제 잘 살게 된 지역들인데 여기보다 오히려 로마 시대 사람들이 더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경 경제가 이제 신석기 문명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농경 경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배타적 소유권이 생기면서 농경 사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배타적 소유권이 들어가니까 이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게 돼요. 원시 시대에는 사실 부족 단위로는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고대 국가도 오늘날의 기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끌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협동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 기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관계 시설이 필요했던 큰 강 유역에서는 더 그랬죠. 이 큰 강이라는 것은 하류 지방의 상류에서 몰고 내려오는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니까 범람을 할 때마다 다시 측량을 해야 되고 치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조직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하류 지방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쌓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나는 이 고수부지에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할 때 운동 삼아 이제 고수부지 운동을 하다가 한강에 이제 고수부지에 가보면 한 번씩 범람하고 나면 그 퇴적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한 해. 내가 볼 때 한 1m까지는 안 되지만 한 50cm는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양쪽에 쌓이는데.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와서 그 흙을 다 퍼내고 도로를 다시 닦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큰 강 유역에는 이제 쌓이죠. 근데 그게 다 이 산 속에서 이 강 북쪽의 산에서 나온 퇴적물들, 뭐 낙엽 이런 부유물들이 내려와서 쌓인 거니까 굉장히 비옥하죠.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업이 잘 되고 농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범람할 때마다 막 경계가 없어지니까 서로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분쟁을 무마시키려면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런 그 질서를 잡기 위한 규칙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이런 문명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리적 요인입니다. 큰 강 유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리적 특징. 그래서 오늘날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느냐 했을 때 지리적 위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지리적 위치 가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대에 올수록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고대로 갈수록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죠. 근데 이 관계 시스템이란 건 그렇잖아요. 큰 강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 강을 갖다가 위에만 지배하고 밑에만 지배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그 전체 강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니까 국가의 단위가 큰 강 유역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존사회다 그래요. 수존사회. 이 논농사죠. 수존. 밭전자를 써서. 그럼 물을 사용하는 농사.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고 관계수로를 사용하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큰 권력들이, 큰 국가가 나오고 거기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가 훨씬 더 통치하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문명의 특징은 뭐냐? 큰 강 유역에서 굉장히 거대 규모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다. 그래서 이 고대 국가 성장의 원인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농경을 하면서부터 식량 공급이 확대되니까 이제 먹거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증가하죠. 전례 없는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다 강의안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지? 이거 다 올려놨어요, 강의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큰 강 규모의 큰 강 주변에 이런 그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 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수렵채취 경제에서는 조직이 별로 필요 없었는데 큰 강 유역에서는 이걸 지배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돼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발전되고 또 문자가 발명되면서 이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거대 단위를 통치하려면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혈연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신정 체제가 되게 돼요. 그리고 지배자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떤 종교가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통치 비용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사실 힘만으로 통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무력으로 통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지배자는 독특한 특별한 신의 자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복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통치하기가 편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동양 고대 국가의 4대 문명을 보면 특징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강 유역이다 이랬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은 황하 문명,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이런 그 거대 동양의 4대 문명은 거대한 큰 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큰 강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크기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고 그래서 큰 거대한 공권력이 생겨났다. 그리고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군사력도 셀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군사력이라는 게 다 사람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거긴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웃 나라들을 복속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동양에는 자연스럽게 거대 문명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 문명들은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상비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관료제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두면 이 중앙 정부가 약해지면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부정부패하기가 쉬워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큰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많아지면요, 이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감시가 소홀하니까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한다는 소리는 중앙으로 세금이 안 온다는 소리죠. 그럼 중앙에서는 세금이 적게 거치니까 자꾸만 세율을 높여요.
그러면 불만이 쌓여가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이런 과정을 고대는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고대 동양 경제의 특징을 보면 뭐 주로 농업에 의존하겠죠. 왜냐하면 큰 강 유역이니까 주로 농업에 의존했고, 그리고 이 농업 생산품이 풍부하다 보니까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생필품은 해결이 되니까. 주로 무역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주곡 생산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해요. 예를 들어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거기는 곡물 재배가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근데 곡물 대신에 무슨 포도주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게 또 생산이 많이 돼요. 그럼 그런 데는 서로 무역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 그리스 문명은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4대 문명들은 굳이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치품 정도? 뭐 그 정도만 무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 시스템이 많았고, 이런 걸 오이코스 경제라 그래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하나의 큰 집과 같이 스스로 안에서 자급자족을 한다. 이런 의미죠. 지금도 사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라든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나라는 무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 무역을 많이 하죠. 해외 무역 많이 하지만 워낙 국내 경제가 크다 보니까 무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고대 동양 경제의 특징은 이 자급자족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이코스 경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서 경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는 돈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갖는 걸 국민들이 싫어해요. 넌 부자면 돈만 가져라. 또 권력자가 착복해서 부자가 되면 싫어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곧 부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 인연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라고 봤고, 그때 당시는 무력이 최고의 그 권력이고, 권력의 재물이 따라가는 거고, 상인들이나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그때 특징이죠. 이렇게 고대 동양 사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4대 문명을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최초의 문명이다. 최초로 농경 시대를 시작한 문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생겨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유프라테스 강에 생겨난 수메르 문명을 보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사실 이라크가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 보면 미국의 뭐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은 TV 보면서 그냥 공격을 하죠. 함포 사격하고 뭐 미사일 사격하니까 초토화돼 버렸는데, 이게 그래도 지구상의 계속 최초의 문명이었습니다. 약 BC 4000년경에 시작됐다 그러고.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참 신비한 문명이에요. 오늘날 바퀴, 고층 건물, 악기, 야금술, 의학, 뭐 이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된 게 100가지도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이 그 이전 문명하고 너무나 독특하게 다르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 외계인들이 갖다 준 문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는데 내가 조금 이따 사진 몇 개 보여줄게요. 진짜 그런 말을 할 만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요, 아직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다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문자잖아요, 문자.
근데 이 문자가 처음 시작된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 점토판에 이런 문자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토판에 시작된 수메르 문명을 보면요. 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알파벳화 그 순서고 두 번째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다음에 페니키아어예요. 페니키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중해 문명을 최초로 개척한 해상 왕국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보다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보다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최초의 페니키아 문명이 시작된 거고, 이 페니키아 문명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을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문명의 최소의 해상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페니키아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 그리스어도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로 헬라어 명칭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로마인들이 만든 라틴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알파벳 뭐 서양, 서구, 유럽 사람들이 쓰는 게 전부 이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뿌리는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고, 수메르 문명의 언어는 저 점토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밑에 있는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의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가 이 우르인데, 스탠다드라 그러면은 요새는 표준 뭐 이런 뜻이지만 스탠다드라는 말은 군기라는 뜻이에요. 군기. 군인들에게 나가는 깃발 있죠. 그 깃발에 있는 이제 문인데, 여기 보면 온갖 그 계급자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맨 위에는 악공들을 그리었고, 두 번째는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동물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세 번째 줄에는 이제 짐꾼, 일꾼 이런 걸 갖다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아까 그걸 이제 좀 한 장에 좀 크게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마차도 등장하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짐꾼 지게도 나오고, 지게가 여기 없구나. 여기 좀 마차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벽화예요. 약 BC 4,500년에서 5,2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메르 문명의 벽화예요. 이 벽화 그림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비롭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외계인 그 지배계층이 이제 외부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 지구로 오고 있는 모습이래요. 지금에 보면 새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새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새를 탔을까? 새는 비행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진짜 새를 탔겠어요? 그런데 저 벽화는 분명히 새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원시시대에 아무런 문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BC 8000년경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런 점토판, 이런 그림들이 벽화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명의 점프가 있냐 이거예요. 점프가. 문명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유적이 쫙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점프가 일어나요. 중국도 오래됐다 그러지만 BC 1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건 8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요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확대가 아니지 넓게 보인 거고, 이건 BC 2100년경의 것으로 우르에서 발굴된 건데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요새 PC 같지 않아? 요새 한 30, 20년 전만 해도 이런 PC 썼죠. 요새는 이런 PC가 모니터 봐, 모니터. 저 키보드 자판 같지 않아요? 밑에는 키보드 자판 누르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모니터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심지어 저게 외계인이 갖다 준 문명이다.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썰. 이건 뭐 학설인지 잘 모르겠는데,